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로 시작을 네.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 뭐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참 뭐랄까요, 뼈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예, 주택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택법상 아파트도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이라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총 평균해서 실제 거래된 주택의 모든 주택의 가격을 평균치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이요. 10억이 넘어섰는데 자, 10억이라는 돈 이게 간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네. 1년에 우리 앵커님 적어도 소득 예금해서 저축을 한 5천만 원 정도 하시죠? 잘 모르겠는데. 자, 예. 5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면 예. 한 푼도 그 5천만 원 저축액을 쓰지 않고 20년 모아야 그러네요. 10억이 됩니다. 1,000만 원씩 한 해 예금을 한다. 이러면 100년을 모아야 되는 야. 결코 적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 소득이라는 것이 또 중간에 이자도 생기고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 속도가 몇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 일이 안 생기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주택 정책을 좀 입체적으로 좀 잘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양한 형태 주택 중에서도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집단 주택으로 5층 이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13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평균이 10억으로 올랐는데 이게 건국 이후로 처음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예,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나 하고 보면 역시나 서초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요. 이게 토지거래구역 확대 지정 전보다도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 제도는 사실 집값 안정을 위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편법으로 써왔는데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도요. 새로 듣도 보다 못한 규제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고 시장이 좀 움찔하는데 그동안에 학습 효과도 많고 우리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최근 그 10여 년간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이 올랐다. 예.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병의 약, 집값을 안정시키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재지정한 이후에 초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폭탄을 맞은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집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잠실 운동장 앞에 있는 이 엘리트 3단지라고 하는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이 아파트 가격이 3억, 4억씩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게 거의 가격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 제도 자체가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그동안의 인건비, 자재비 이런 거로 해서 집 짓는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지금 집값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올해 내년이 지금 크게 공급 물량이 나올 게 기대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은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든다. 근데 이상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더 짓는데 왜 공급이 줄어드느냐 할 수 있지만 예. 재건축할 때는 일단 있던 집을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해서 늘어난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 확대에 관한 뭐 특별히 지금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뭐 서초 얘기도 해주셨고 잠실도 회복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밖에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올해 예.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그 전면 확대해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좀 떨어졌는데 그때 초기에는 풍선 효과도 없었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면서 그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은 지역을 집값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아닌 서울의 노도강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오르니까 또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는 예. 우리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삥뽕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 지역 25개 구가 있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 역시 구별로 보면 강남구, 서초구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해서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그런데 또 이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변수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정부가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하고 또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권 교체기에 예. 누가 책임지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쉽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7월 달부터 DSR 규제를 그렇죠. 강화한다.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이 간헐적으로 나오면요. 규제 강화하는 건데 오히려 집값을 올려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부터는 은행 대출도 못 받는다. 대출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DSR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DSR이라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나중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과 이자로 얼마를 내느냐 그 비율을 정부가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낮춰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대출받은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7월 달에 DSR 오기 전에 DSR 규제 강화 오기 전에 집을 사야지 이런 세력이 가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DSR 제도는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덜컹덜컹 단계별로 올리면 그때마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매일매일 조금씩 반영을 해서 0.몇 %씩. 그런다면 어떤 계층을 갖고 덜컹 올라가는 이런 좀 적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정책의 묘를 해볼 필요도 있다. 아무튼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급 물량인데 아쉽게도 예. 이번에 지금 대선이 눈앞입니다만은 워낙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이 돼서 그런지 여도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지금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예. 뭐 이런 대목들이 세간에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내 집 없는 사람 어떡하나라는 사람들의 조바심을 조금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선이 앞으로 그래도 조금은 남았으니까 예. 우리 대선 후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좀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플랜, 마스터 플랜을 좀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공급 확대와 관련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커지고 있고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참 그 소상공인 통계를 수치적으로만 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편의점, 커피숍, 식당 이런 곳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이렇게 감소한 건 코로나 때도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 내수 경기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GDP도 1분기는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출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출이 되는데 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냐? 소비가 그만큼 안 되고 있고요. 불확실성 속에 사람들이 어떤 내구재 상품을 사야 되는 결단도 못 내리고 있고 또 자기 소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소득을 줄이자. 숙박, 여행 서비스 정부가 좀 내수를 활성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구정 때 이 연휴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동남아로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죠. 오히려 국내에서의 숙박업들이나 술집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 예. 또 점심 식사비도 아낀다 하는 이런 하면서 동네의 음식점들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배달 직접 나가서 먹지 않는 이런 또 문화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부분 하고 있는 산업을 IT가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마찰도 겹쳐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함께 좀 아이디어를 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앞서서 자료 화면도 함께 봤지만 학원, 교육 관련 산업, 그리고 뷰티,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게다가 전문직 사업장 등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문제, 이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신분 계층 상승을 해보자는 그 부모들의 욕구가 강력한 상대인데 특히 교육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유아용, 어린이들 영어 교육, 예.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여가 생활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서비스 같은 데는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서비스는 예. 인터넷이 해결해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어떤 뭐 이발소에 머리를 깎아준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할수 인터넷에 없죠. 신청한다고 해서 와서 깎아준다. 이거 좀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런 산업 구조도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 구조 조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은 예. 코로나 때 그때 대출을 좀 받았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그게 대출이 굉장히 요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에도 상당히 지금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수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 좀 더 써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두가 어렵잖아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돈을 쓰라고 한다 해서 또 휴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수중에 돈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생겨야 되고 현재 있는 소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내 소득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럴 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계엄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특히 코로나 때 푼 돈이 물가를 많이 올리면서 물가 폭등 때문에 자기 월급이 웬만큼 늘어나도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예. 그런 공포가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깨 잠만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관세 폭탄 이게 계속 터지니까 우리 수출이 줄어들 거 아닌가 이런 공포 때문에 돈을 쓰고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장기 어떤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현실 당장에 닥친 문제도 해결하면서 중장기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최근 워싱턴에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측에 정식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가 얘기가 사실상 뭐 거의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을 때리고 관세 협상하자 이랬는데 한국하고는 협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관세율 거의 공산품 쪽만 보면 거의 0%의 관세인데 미국이 0% 관세를 더 이상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역시 미국은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에 대해서 한국에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 2달 전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고 USTR이 보도를 했던
미국의 무역 장벽, 미국에 대해서 무역을 방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각 국별 현황을 소개해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때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 10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회담에서 그 10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요 10가지를 해결하라. 그러고 지금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가 결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의 관세 폭탄을 낮춰주느냐 아니면 전쟁으로 가느냐의 결정이 되는 최대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가장 좀 우선시 협상을 하게 예. 되었습니까? 이 관세 장벽 중에서요. 당장 가시적으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온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된 거 우리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예. 이거 풀어라.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수입해라. 그다음에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약값이요. 우리나라 약값이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미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을 다 의료보험 다 사적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의약품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심사평가원이 있다 보니까 그 약 오남용도 맞고 약값도 비싸게 안 받도록 정부가 행정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 규제니까 없애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약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 팔 때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약값을 너무 낮게 채팅하니까 미국 제약 바이오가 한국에 수출해서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이건 상당히 강력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구글 지금 지도 구글이 지도 사업을 하는데 그거 우리 개방하고 안 해주고 있는 이거 안 된다. 뭐 그 밖에도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좀 주목할 대목이 환율입니다. 환율도 지금 미국이 겉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비관세 장복 10번째 중에 1번이 환율이다. 우리나라 환율이 그동안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더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환율을 떨어뜨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평가 절상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 지금 1,500원 언저리까지 갔던 게 1,300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더 내려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하기가 여건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관세 장벽 중에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직격탄, 엄청난 폭탄을 줄 것은 환율 협상이다. 환율은 지금 미국 재무부와 한국 재무부가 따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중에서 지금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 좀 예의주시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요, 이 미국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분야가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뭐 이런 분석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뭐 현재로는 앞으로 관세율을 더 내려줄 수도 있고 유예된 상태고 협상 중이니까 정확하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때릴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구도로 간다면 한국경제인협회 주장대로 현재 그 자동차 전자 예. 쪽은 8.3%, 자동차 부품은 7.9%, 석유화학은 7.2%, 일반 기계 6.4%, 뭐 상당한 지금 이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료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복제약 이런 것 또 위탁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 바이오 쪽은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박, 조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업종별로 상당히 희비쌍곡선이 엇갈릴 텐데 그중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주력이었던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 이 대목은 거의 7%, 8% 이상의 감소가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뭐 상당히 지금 큰 장벽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관세를 어떻게 좀 타국과 협상하고 있나 우리도 유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네. EU와 유럽 관세 7월 9일까지 또 유예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하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뭐 예산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EU와는 7월 8일까지 관세 유예한다 그러고 협상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50%로 올려버릴게. 날벼락 관세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특히 유럽 국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약 한 2시간 전에 그 네 발 없던 거로 하고 다시 7월 8일까지 협상해보자. 이렇게 급선회를 했는데 워낙 급발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뭐 변화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다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전술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EU와 협상하는데 EU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바로 때릴게 하고 선언했는데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국제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7월 8일까지는 협상을 해봅시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협상 성실하게 해 7월까지 봐준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고무줄 협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거꾸로 역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에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또 잘하면 관세율을 다른 나라보다 더 낮출 수도 있다. 결국은 우리의 협상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예. 결국은 6월 3일 이후 돼야 협상이 시작될 텐데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잘 협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누가 새로운 정부의 키를 잡게 되든 관세만큼은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